네, 정치본색 오늘부터 10시 50분에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촌철 살인 농객들 소개합니다. 기환 한겨레 기자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아 시사평론가 조수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주말 중에 오물풍선 또 띄웠었는데 이거는 대북전단지랑 비교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원인이 아무래도 대북 전단지에 있다는 것은 북한이 조금 전에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등에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예고한 뒤에 그렇죠. 잠정 중단하겠다 오물풍선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북한이 한국이 북한으로 삐라를 보낸다면 다시 살포하겠다. 전단을 보낸다면 살포하겠다라고 밝혔단 말입니다. 전단지에 대한 대응이었다. 예, 그래서 그게 확실한 거죠. 그러면 전단지는 근데 뿌린 주체는 시민단체고 북한이 오물을 뿌린 주체는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과 이제 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 독재 체제가 이제 다른 것일 텐데 그것도 있고 또 이제 공격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단지에서 삐라가 살포되는 거, 삐라가 어떤 자동차의 유리창을 박살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오물 같은 경우는 잘못 떨어져 가지고 자동차 유리가 이제 박살이 난 거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 공격성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주체가 다르고 그다음에 의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됐고 누가 먼저 했냐에 관한 책임 소재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입장에서는 위협적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여기 이제 오물이 들어와서 이제 좀 뉘앙스는 웃긴데 그 오물 중에 뭐 쓰레기도 있고 뭐 예. 변도 있고 뭐 그런 게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게 와서 이제 웃기긴 한데 아이, 더러워. 그렇죠. 예, 더럽기는 해. 그렇죠. 더럽죠. 예, 예. 근데 북한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보내는 대북 전단이 오물이다. 그래서 예. 우리도 오물 보낸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거기에 들어간 게 오물이 아니고 예를 들면 무슨 뭐 생화학 병기라든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게 걱정하는 것처럼 예. 그런 거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 중간에 방어가 가능한 거냐, 또는 뭐 격추가 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또 이걸 또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격추를 시도한다라고 할 때 그렇죠. 남쪽으로 넘어왔을 때 격추하면은 그 격추하면 그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떨어지는 상황에 이미 박살이 나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퍼지게 되고 그리고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쏴가지고 격추한다라고 하면은 그 탄이 예를 들면 결국은 떨어지는 데는 북한 땅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격추를 해도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 군사적인 어떤 문제가 되고 그 격추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 풍선에 뭘 달아가지고 보내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그게 아무리 저강도 도발이다라고 평가가 되더라도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대응을 한다는 것의 일환으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결국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거에 대한 대응이니 뭐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뭘 하면 이 우리 정부도 뭔가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그냥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지만 북한은 이건 뭐 김여정이 뭐 진두지휘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군사작전이란 말이에요. 군사작전으로 이런 걸 보냈을 때는 당연히 상대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떤 대응을 추가로 한다라는 걸 전제하고 하는 걸 거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뭐 사실 이런 얘기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쏴도 한국 사회가 이 정도 반응을 안 해주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지. 지금 이 풍선이 날아온 거에 뭐 굉장히 이거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취약성 같은 것들을 공략하는 게 선전전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 드라마를 보낸다, 임영웅 노래를 보낸다 이런 게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 그다음에 문화적 민주주의의 수준이 낮은 것들을 공략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지점을 해서 민간 단체가 이제 선단을 보냈는데 한국에는 오물을 보내니까 대응이 안 되더라. 이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한 혐오와 이거를 귀찮고 더러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저는 뭐 이게 어떤 대응 수단이라 이런 거를 떠나서 북한이 이번에 한 행위에 효율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난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응책을 찾을 거냐. 사실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이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정책적 방향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있느냐. 없어. 그러니까 그 그게 문제인 부분이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비군사적이고 이거는 회색지대 그레이존 워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을 때 한국이 어떻게 응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격화돼서 남북 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국지전이나 뭐 소모전 같은 게 발생을 하면 그게 한국 정부가 바랬던 것이냐.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 상황을 북한이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잖아요. 그럼 당장 뭐가 떠오르냐면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 국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했더니 북한에서 어떻게 했냐면 고사총하고 직사화기로 그 확성기를 겨냥해가지고 총을 쐈습니다. 그랬죠. 네, 고사총하고 직사화기로 총을 쏴버렸고 그 총을 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군사분계선에서의 어떤 군사적인 대치 상태나 이런 것들이 바로 강화되고 그 강화된 상황에서 또 갑자기 북한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쏜 다음에 뭔가 대화하자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바로 대화하자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뭔가를 쏠 정도의 어떤 사안이라고 북한은 생각한다. 그래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건 그동안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수준의 뭔가의 상황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걸로, 왜냐면 쏘니까 그렇죠. 안 하는 걸로 일단은 관리해 왔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오물풍선이 날아온다면 재개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뭔가 할 것이라고 북한은 생각을 이미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북 확성기 재개도 마찬가지로 들어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오물풍선만 보낸 게 아니잖아요. GPS 교란을 같이 했잖아요. 그랬죠. GPS 교란을 서해상에서 막 해가지고 GPS 교란이 가령 거기 있는 군함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큰 영향은 없대요. 해경이라든가 군은, 왜냐하면 GPS만 가지고 자기 위치를 파악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데, 어디에 영향이 있냐면 거기에 소규모 어선이나 이런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배들의 경우에 GPS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고기 잡지를 못하지. 고기도 네. 못 잡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그러네. 네. 항로 식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북으로 넘어가면 그러네요. 그게 또 하나의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서해상에서의, 서해라는 데가 또 항상 이 상황이 복잡해지면 위험지대죠. 그렇죠. 군사적인 충돌이 우발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그렇고 이런 서해상의 어떤 그런 문제도 그렇고 지금 보면 북한이 만약에 군사작전으로서의 로드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뭔가 군사적 충돌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뭔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거 강대강으로 가야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말려들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지금 게다가 이제 한번 툭 던진 게 삐라를 계속 살포하면 우리는 또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응 전략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삐라를 살포한 탈북 단체들이나 시민 단체들에 관해서 야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국민의 생명이 위협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나 인권을 막는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그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이 탈북 시민단체들을 옹호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기조야.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툭 던진 거는 너희들 그러면 탈북 시민단체가 또 삐라 하면 우리는 똑같이 옹호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던졌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탈북 시민단체 중심으로 삐라를 살포할 때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또 삐라를 살포하면 그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까지의 명분으로 보면.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예. 네. 이거 아니면 저거다 식의 접근은 남북 관계에서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우리 사회가 이거에 취약하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이 불가능해요, 사실. 이게 도로 곳곳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예방할 거냐, 관리할 거냐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인 거지. 네. 너희가 그랬으니까 우리는 맞대응을 이렇게 하겠어. 더 삐라를 더 보내겠어. 보복하겠어라고 네. 하는 건 물론 뭐 그 하나의 행위의 어떤 대응으로만 놓고 보면 그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국가를 이제 운영해가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그거는 사실 지금 선택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맞아. 예, 그러니까 말리는 방법이에요. 예.
근데 예. 사실은 이 문제가 원래 문재인 정부 때 그 삐라금지법을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회가 임무를 유기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 법이 위헌이 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라고 이름 붙였던 원래는 정확하게는 남북관계 발전법의 24조의 1항인데 전단을 북한에 대해서 살포하면 형사처벌한다라는 그렇지. 규정이었어요. 예.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작년 9월에 이거를 위헌을 23년에 위헌을 내면서 전면적으로 지금까지 삐라가 그러니까 전단이 얼마나 살포됐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에 도발을 한 건데 그 당시에 헌재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방식인지 어떤 물량인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바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그렇죠. 했던 거예요. 표현의 자유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0으로 수축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냈던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뭘 할 수 있었냐면은 전단 살포의 내용이든 절차든 신고제를 운영하든 허가제를 운영하든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북한에 대한 도발 가능성, 위협 가능성을 이 비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 헌법재판소 얘기도 그거예요.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예. 행정벌로 갈 수도 있었고, 근데 정부에서 그냥 이건 위헌 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통일부는 환영 입장입니다, 표현의 자유입니다라고 해서 그 위험을 그냥 놔둔 결과, 그렇죠. 북한에서는 그 북한 체제는 그러면 우리 사회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무엇으로 가장 위협을 느끼느냐, 정보거든요. 주민들의 동료, 말, 생각,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사회가 동요되는 걸 가장 꺼리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실 확성기 문제도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 위협이 돼서 확성기를 우리가 꺼내들 때마다 북한에서 상당한 정도로 다시 한번 도발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확성기를 바로 간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못지않게 전단도 북한에서는 상당한 체제 위협으로 느낀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남북관계 개선이랄지 평화유지랄지 이런 측면으로 삐라를 살포를 했고, 그리고 그거를 부추기거나 동조를 했던 건지 아니면 국내 정치용으로 그랬던 건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때 야당이었을 때는 본인들이 이제 집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져올 남북관계의 악화, 그리고 잘못하면 국지전이나 전쟁으로 가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잖아요. 그건 우리 손해거든. 근데 그거는 앞뒤 안 가리고 문재인 정부 흔들 수 있어. 그리고 국내 정치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 그런 어떤 의도가 보였었거든, 국내 정치에서. 근데 본인들이 이제 집권 여당이 딱 되고 나니까 이게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오히려 본인들이 힘을 통해서 뭐 평화를 정착시킨다고 했지만 완전히 뻥이었잖아요. 효과는 전혀 없었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 그 관련된 모든 루트랄지 정책들은 효과가 지금 없어요, 2년 동안. 그런데 이제 계속 그게 악화되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방식의 어떤 오물풍선 같은 게 나와버렸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와 관련된 제반 정책들 그리고 어프로치,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진짜 순수하게 과거에 야당에 있을 때 그거를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 스탠스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어떤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전문가도 아니고. 뭐 사실 제가 뭐에 대한 전문가겠습니까? 뭐. 시사의 전문가잖아요. 컴퓨터라든가 레트로 게임이라든가 이런 건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네, 하여튼 뭐 근데 저 정도의 그냥 매일 뉴스 보고 이렇게 뉴스 얘기하는 네. 그런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는 북한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도라는 게 단지 오물풍선 보내고 야 맛 좀 봐라 이게 아니고 요걸 통해서 나오는 국면이라는 게 남북 간에 뭔가 군사적인 대치 상황이 되고 갈등이 격화되면 요즘에 뭐가 불안했냐면 한중일이 조금 뭉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잠깐 있었잖아요. 한중일 회의해가지고 그때 북한이 미사일 쏘고 막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고려하면은 남북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 중국 입장의 스탠스 어떻게 취할 거냐? 주변국들한테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전략적인 고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북한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갈등 관계 생겼는데 중국 계속 한국, 일본하고 경제적으로 뭐 풀어보려고 갈 거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 유리한 일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려면 그쪽으로 안 가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대강을 만들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북한의 명분 주는 대북전단 살포라든지 이런 거를 법이 없다고 그래도 그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뿌리는 분들한테. 그렇죠.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기다려달라.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거 한다고 북한 체제가 뭐 어떻게 금방 변하고 넘어가는 그렇죠. 것도 아니잖아. 당장 이 단체에서 입장이 어떻게 나왔냐면 네. 김정은이 오물풍선 날린 거 사과하면 우리도 그러면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거 그냥 하는 얘기겠지만 그렇죠. 뒤집어 얘기하면 어쨌든 잠정 중단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설득을 하고 그리고 오물풍선을 날리고 GPS 교란하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변국들한테 야 북한이 이렇게 하는데 주변국들이 뭔가 노력해갖고 이 상황에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 중국의 역할도 요청하고 여기저기 요청해서 뭔가 새로운 대화 테이블이 됐든 대화가 아니라고 해도 좋아요. 뭐가 됐든 간에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이렇게 외교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이런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평소 신문 보는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이 정부는 제가 오늘 쭉쭉 보니까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 예사롭지 않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예사롭지 않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기사, 동아일보랑 한국일보 기사를 쭉 보다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이게 대북 확성기 재개만으로 될까? 그래서 이 북한이 감당하지 못할 어떠한 제스처를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뭘 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확한 워딩이 이겁니다. 그렇죠. 착수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를 기자들이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어떤 언론에는 좀 더 이제 취재를 다양하게 해서 실리기도 하고 안 실리기도 하기도 했을 텐데 동아일보하고 한국일보에 뭐가 실렸냐면은 우리도 대북 전단을 그러면 그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저쪽 힘을 보내면 우리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보내자 대북 전단을. 근데 국가가? 그래서 누가 예. 보내는 거냐? 예. 뭐 시민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보낼 수도 있고 한국일보에 따르면 예. 더 적극적으로 보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가 비밀리에 보낼 수도 있는 것이다. 코멘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시민단체가 보내는 것이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 요 두 가지 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그렇게는 논쟁을 할 수 있지만 국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그걸 보내면 북한이 오물을 또 보낼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오물 플러스 알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이게 정책의 어떤 이 정책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걸 넘어서서 예.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정치적 의도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의심까지 든다. 아니 시민단체가 보내는 거는 우리가 변명이라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정부 아니야. 시민단체가 보낸 거야. 이렇게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위험한 생각이죠. 정전협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나서서 어떤 물건을 북한으로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을 보낸다든가 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될 수 있고 지금 사실 북한에서 오물풍선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가볍게 보일 수 있는데 거기에 뭐 생화학 무기를 넣어서 보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인천 송도까지 날아와서 가정집에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 정부가 이거를 제지하지는 못할 망정 같이 보낸다? 이런 말이 신문에 보도가 됐다?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우려스럽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렇습니다. 부분 예. 지금 현 정부가 지지율도 굉장히 낮고 예. 국내 정치적으로 별로 활용할 만한 이슈 돌파구가 없는데 오히려 이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게 빠져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왔어 우리가 되게 강하게 대응을 하는 걸로 우리 정부의 모습을 뭔가 일신해 보자 이런 형태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최악의 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은 보수 정부가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그 보수 정부의 지지율이 낮고 좀 국내 정치에서 위험에 빠졌을 때마다 꼭 도와주는 것 같거든. 느낌이 이렇게 강대강 국면으로 가면서 적대적 공존. 예, 적대적 공전. 네,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 입장에서 적대적으로 남북 관계가 전환돼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보수 정권일 때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혹시라도 그래서 지난주에 갤럽 뭐 여론조사 보니까는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지지율이 낮은 대구 것으로 경북에서도 그렇죠. 예. 그런 거 그렇게 보이던데 지지율 21%가 뭡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윤석열 정권이 북한에서 이런 거 액션을 취했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북한에 대해서 어퍼컷 한번 날리는 액션으로 한번 보여줘가지고 보수층 지지율을 한번 끌어올려보자 그렇죠. 이런 계산을 했다면
그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정부가 감안하거나 관리해야 되는 뭐 이슈 리스크가 한 1000개라고 하면 북한은 체제적으로 한 10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북한은 지금 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게 굉장한 이제 말하자면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인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같이 대응해주면 말리는 거예요. 말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것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정책적 수단을 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게 많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북한처럼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북한하고 1대1로만 놓고 보면 네. 취약성이면 취약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북한이 그 지점을 공략해 그렇습니다. 들어오지만 사실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이거를 당장에 단기적으로 강대강 대응을 가져가는 게 뭐 지지율 숫자라든지 아니면 보수층의 어떤 이런 구전이라든지 이런 데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들이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거 말을 바꿉시다. 최상병 특검이 아니고 이제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특검,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간보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주말 중에 대통령실에서는 혐의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 것일 뿐이다. 최상병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8월 2일 날에 최상병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핵심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요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도는 또 다른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아니 그거는 개인 의견이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일관된 입장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관여한 바가 없고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서 밝힐 사안이다라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 중에 한번 간을 봤다가 간 보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라고 하니까 다시 이제 처리하고,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졸렬하고 비겁한 것 같은 게, 만약에 관여를 했다면 대통령이 관여를 한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거는 별로 없이 그 전에는 전주의 성일종 뭐 이런 신동욱 뭐 이런 사람들이 경로한 게 문제야? 경로를 한 것 같으니까 입 꼭 다물고 있다가 이쪽에 이른바 이제 전이대라고 해야 될까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경로한 게 문제야? 이렇게 한번 간을 봤다가 그걸로 안 되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혐의자가 너무 많다고 지금 지적을 한 거고, 이게 어떤 최상병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뭐냐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예. 금요일 날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YTN 단독 이렇게 나왔지만 예. 곧이어 다른 언론도 다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다거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보도가 된 내용.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 두 개인데, 첫 번째로 지금 보도가 된 이종섭 전 장관하고의 통화 3차례 한 8월 2일 날 그 통화에서 무슨 얘기했느냐에 대해서 그 통화할 때는 최상병과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게 하나의 해명이에요. 예. 근데 요거는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한 전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요건 대통령이 확인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해명이죠, 대통령실이. 그렇죠. 그렇죠. 요거를 일단 염두에 둬야 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한 얘기가 소위 말하는 VIP 경로설에 대해서 경로의 성격이 뭐냐, 경로를 했느냐, 요런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권한이 없는데 특정 혐의자들과 혐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일을 하는 거고, 개정된 군사보건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다.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진언을 했고,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야단을 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낙딱 하나씩 만들어 놨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하루에 나온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의심은, 이 평론가의 의심은, 아까 통화 내용은 대통령이 확인해줘야 사실은 해명 가능한 그렇죠.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뒤에 것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은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통화 내용은 대통령이 확인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종섭과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종섭과 지금 대통령 간의 신뢰관계가 없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종섭은 상당히 지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권남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종섭의 스탠스는 나는 직권남용 한 적 없다. 그리고 이첩된 거를 회수한 거에 관해서는 난 모른다.
난 그거 지시한 적은 없다. 난 그때 우즈베키스탄에 있었다. 그 직권남용이 될 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주말 동안의 이 이야기는 대국민 선전전 플러스 이종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종섭에 관해서 야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너와 나 사이의 대화는 그랬던 것이지? 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국민 선전전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종섭에 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해라. 근데 어? 두 가지 생각이 예. 드는데요. 예. 그냥 뭐 제가 탄핵 국면 때도 기자였고 예. 그 전에 큰 사건 있을 때도 기자였는데 지금도 기자잖아요. 지금도 기자고요. 그러니까 네, 늘 기자셨잖아요. 그런 사건들 때 반복되는 게 뭐냐면 법리적 해명에 집착하는 순간 수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정치는 예, 정확합니다. 법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굉장히 뭐 대통령 자체가 우리나라 최고 법 전문가 중에 하나고 사실 또 이 직권남용 수사와 최고 법 관련해서 전문가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직권남용 수사와 예.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이 막 예. 뭐 웃을 수도 있어요. 예, 다른 뭐. 전문가들이. 좀 예. 비꼬는 의미로 네. 대통령 범죄에 대해서는 네. 최고 전문가죠. 아, 대통령 네. 범죄에 본인이 대해서. 한 일은 본인이 잘 아니까. 네. 그리고 남의-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 본인들이 대통령 전문가야. 범죄를 여러 차례 겪어왔다. 야, 그렇죠. 네. 남의 거 수사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 차원에서 지금 용산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거 법리적으로 해명만 하네 이 느낌을 주는 순간 그렇지. 더 이상 정치적으로는 유리하지가 않다. 근데 지금 그 수렁에 약간 빠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통령실의 대응이라는 게 일관되지가 않잖아요. 지금 발언들이 뭐 최경영 앵커는 간 본다고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자꾸 언론에 이런 혼선이 드러나는 게 어떤 인상을 주냐면 이게 뭔가 방어가 안 되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네. 이게 뭔가 이 대목에서는 대통령실이 여기까지는 인정을 한 건데 지금 보면 경로를 인정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경로는 사실 자체 없다고 했다가 그렇죠. 경로 인정했어요. 그다음에 경로 인정한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일정 정도 뭐 해서 단어를 뭐라고 쓰던 개입을 했다라는 걸 일정 정도 인정하는 스탠스까지 나갔어요. 근데 그렇지. 그 네. 개입이 지금 이런 거죠. 그 개입이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개입은 아니야. 좋은 개입이야. 뭐 이런 네,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좋은 개입이야 이런 말이에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전 단계에서 대통령이 경로할 수도 있지. 대통령은 경로하면 안 돼 이랬잖아요. 네. 지금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개입할 수도 있지. 대통령이 개입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법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의 입장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죠면은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수사 결과를 지켜봐. 뒤에서는 수사기관을 압박을 하든 장난을 치든 뭘 하든 간에 공개적으로는 수사를 지켜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뭐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는 여야 간에 무슨 정치권에서 여의도에서 서로 헐뜯으면서 하는 얘기야 라고 하고 선을 그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하면 되는데 왜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와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와서 개입한 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이 얘기를 왜 했는지가 사실 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죄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 논리대로 하면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대통령이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야 혐의자 너무 많지 않아? 이 정도 이야기를 했을 때 대통령실의 관계자들 경호처장을 비롯한 지금 만약에 끝까지 뭔가가 간다면 안보실장이나 경호처장이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게 아마 대통령실의 그 마지막 비상 플랜 C 정도 될 것 같은데 고려했었을 때 야 밑에 사람이 오버한 거야 라는 시나리오 하나.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야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임성근에 대해서 지시한 것 아니냐? 임성근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랄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대부분은 임성근이 없습니다. 임성근이 없어요. 근데 시민사회나 이쪽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야, 투스타가 어떻게 자기가 저렇게 빠져나갈 수 있지? 로비한 거 아니야? 그럼 임성근이 직접 로비했겠어? 차관보 정도의 투스타가? 아니야. 다른 쪽에서 뭔가 로비가 들어왔다면 그 계단이 누굴까? 그 계단이 대통령한테 직접일까? 아니면 영부인한테 통해서 대통령한테 들어간 것일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차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마지막은 밑에 사람이 오버한 걸로 가는 것
정치적으로는 저는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는 그 맥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요 말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사실 저는 조금 이제 점점 흥미로워진다라고 흥미로워진다. 생각이 들었던 네. 것이 네. 변호인 의견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개입했다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고 개입의 정도로 간 겁니다. 이제. 그렇지. 경로에서 개입의 정도가 예. 이게 변호인 의견서 같다고 말씀드린 게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수준, 이제 뭐 도덕적으로든 사회 지탄이든 정치적인 수준은 다 버렸어요. 예. 버리고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수준으로까지 이게 더 세세하게 들어갔는데 나는 그냥 혐의자가 많지 않느냐 정도만을 했을 뿐인데 그 아랫선 어디선가 임성근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빠지면 안 돼요. 임성근은 몰라. 자기는 지금. 누군가가 임성근이라는 과실치사죄 혐의자, 핵심 피의자를 뺐다면 그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게 어느 선에서 뺐느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혐의자가 많다고 했을 뿐이지 임성근을 빼는 결과를 가져온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임성근이 계속 빠져 있어. 대통령실은. 8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근데 이 해명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등장인물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얘기가 다 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혐의자가 많지 않느냐 정도고 이종섭 장관하고의 세 차례의 통화가 만약에 그 내용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슨 통화를 한 건지를 다 밝혀야 되잖아요. 말이 딱딱 맞아야 될 텐데 앞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거나 기자들이 더 취재를 했을 때 이 많은 등장인물 중에 또 다른 사실이 나온다? 그렇지. 그럼 이것까지 깨져요. 그러면 더 이제 디테일한 선으로 혐의자가 많다고 하고 임성근을 거론하긴 했지만 내가 꼭 빼라고 한 건 아니었어까지 가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궁금해서 이제 여쭙는 건데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이 뭔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은 그러니까 이것도 참 모순되는 얘기라고 보는데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권이 없는데 저렇게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막 적시하는 거는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면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 자체만으로는? 아니 근데 그것도 전 단계와 후 단계로 나뉘어 있죠. 자, 수사권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첩을 보류해라가 7월 31일이잖아요. 그리고 8월 2일은 이첩한 서류를 회수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종석 국방장관이 극구 부인하듯이 이첩된 서류를 회수해 버리는 그 단계는 직권남용 소지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큰 거지. 그래서 김규환이 누구죠? 박정훈 대령에게 야 지금 네가 경북경찰청으로 그 일 광역수사 담당이죠. 일 광역수사 대장을 불러서 그쪽으로 지금 이첩을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걸 내가 막으면 어떻게 되지라고 김계한이 쓰리스타가 대령한테 물어봐요. 대령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 고대 법학과 박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거는 직권남용이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화가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네. 예, 그 전 단계 그 전 단계 이야기예요. 그동안 그 수사권이 네. 경찰청으로 군사망 사고의 경우는 넘어간 다음부터 어떻게 그렇죠. 해왔냐면 관행상 근데 군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은 조사권은 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동 조사를 해가지고 사건을 그렇지. 정리해서 네. 혐의자를 적시해서 넘기는 게 관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관행대로 하던 일을 하던 건데 갑자기 너네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정당한 지휘권의 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직권남용 얘기가 나오는 그리고 거고요. 군사법원법의 취지 자체가 이게 어떻게든 민간으로 이제 초동 수사를 해서 민간으로 넘기라는 거는 군에서의 이해상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초동 수사해서 민간으로 넘겨라는 것. 그게 군사법원법의 취지인데 그게 이제 이해람 중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새로 만든 그 법의 취지를 놓고 봤을 때에도 곳곳에서 지금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매 시점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뜻일 거야. 야단쳤어. 라는 것도 예. 문제의 소지가 될 논란이 충분히 있다는 있어. 거죠. 그러면 있어. 그러면 네. 대통령실이 이렇게 해명을 한 게 예. 제가 볼 땐 웃기다는 거고 예. 웃긴 것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실제로 뭐라고 지시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받으셔야 된다, 대통령은. 맞습니다. 조사를 하게 해줄 거냐. 네. 그 얘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군사법원법의 원래 당초 취지에 반하는 수사 외압이 수사 외압으로 느껴지는 것.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도 유재훈 법무부 관리관과 이야기를 할 때 수사 외압으로 저는 느꼈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군사법원법의 취지하고도 반해. 근데 액션이 큰 액션이 있어버렸잖아요. 8월 2일 날에. 서류가 그냥 서류를 회수해버렸어.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이 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법리적 쟁점들은 올해 안에 다 어쨌든 진행되면서 올해 다 안에. 나올 거고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겨울 오기 전에. 네, 겨울 오기 전에 다 나온다 이런 생각 들고 네. 8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8월 2일이 네. 어떤 날이죠? 잼버리잖아. 잼버리 개영식 날이에요. 그렇지. 대통령 부부가 네. 8시에 공식 일정으로 8시에 부안에 그렇죠. 내려갑니다. 근데 네. 그날 당일 12시에 3번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종섭 전 장관이랑. 이종섭 전 장관이랑 대통령이 저는 당일 동선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시부터 어디에 있었는가 대통령이 이거 휴가 날이란 말이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까? 누구랑 있었는가 그러면? 휴가 날인데 네. 휴가 날인데 잼버리에 특별히 참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휴가 날인데 이때부터 휴가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움직이든 대통령 상관은 없지. 근데 누군가와 만났다는 게 어떠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말씀하신 정보가 것처럼 있어요? 왜냐면 8월 1일 날 공식적으로 8월 1일 모습을 날 드러낸 건 8시에 잼버리 개영식에 대통령 부부가 같이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날 당일 부안으로 이동을 했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공식 일정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 누구의 조언을 받고 그렇죠. 이거가 진행이 된 건가 이 부분이 이제 한 가지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제 8월 1일 오후부터 누굽니까? 임성근이 휴가잖아요. 그렇죠. 이 본인이 데리고 있던 사병이 죽었는데 그리고 본인은 지금 거의 경질될 위기에 놓였는데 휴가를 간단 말이야. 8월 1일에. 그러면 본인의 이제 구명 로비를 위해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그리고 없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지금 네. 이제 이미 드러난 증거로 추론해 볼 만한 게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과 8월 2일 날 3차례를 통화한 이후에 가장 많이 통화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정부 장관급 이상 장관급 이상 중에서 네, 네. 누굽니까? 경호처장이에요. 경호처장 김용현. 예, 예. 7차례 통화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지금 통화 기록으로 놓고 보면 그 이전에는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휴대폰입니다, 이거는. 네, 대통령과 네. 통화한 이후에 제일 많이 통화한 사람 그 전에는 한 번도 통화를 안 했었는데 네. 있는 거고 그다음 대통령은 당일 말씀하신 대로 잼버리 그날 뭐 오전부터 난리였거든요. 너무 덥다고 잼버리장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려가고 그 여사랑 같이 내려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12시에 3번이나 장관이랑 통화를 했다? 그러면 이 의사결정 예를 들면 조언 그룹이 누구였느냐 말씀하신 대로 휴가 날이었는데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임성근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굉장히 대목이 중요해요.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공식 라인이 김용현이 어떤 판단 착오를 일으켜서 임성근을 빼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래서 경호처장 이름까지 나오는 게 김용현을 방패막이로 대통령이 삼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김용현이 그런 조언을 했고 나는 거기에 관해서 그냥 공식 라인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일 뿐이다. 라는 게 아마 마지막 방어선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비공식적인 어떤 라인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들은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시민사회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김용현 경호처장도 근데 어떤 뭐 공식적인 직책은 맡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고 했다면 직권남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공식 라인도 아니죠. 아니죠. 예. 공식 라인은 아니에요. 경호처장이니까. 경호처장 네. 경호만 해야지 군에서 수사를 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하고 인사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이거는 근데 사적 라인으로는 거기들이 또 직계야. 그러니까요. 육사 2기 선배인데다가 만약에 쭉 이렇게 그런 게 있다고 이종섭과 하면 네. 그것도 그냥 방패막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 이건 그렇죠. 엄청난 인사전행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그렇죠. 이종섭 장관의 이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8월 3일 날 박문규 국무조정실장하고 2차례 통화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도 4일에서 7일 사이에 5차례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하고는 7차례 8일 날에는 윤 대통령하고 1차례 통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누가 그렇게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해야 된다, 용의자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하고 어떤 대화를 했느냐, 이종섭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저는 겁니다. 이종섭 장관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재미난 얘기지만 검사들이나 수사하는 사람이 보면 너무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재밌는 사건이에요. 이 수사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말씀하신 거에서 지금 언급한 이름들이 다 말하자 그 중에 범인이 있겠죠. 근데 그렇죠. 예. 근데 그 문제는 중에서 뭐냐면 대통령을 배반이라기보다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종섭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이종섭밖에 없어. 지금 아까 가이드를 준 게 아니냐 네. 말씀에서 생각이 난 건데 이종섭 장관이 방어해야 될 게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예요. 네. 예를 들면 이 통화 기록들이 어떤 의미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나 그냥 네. 일상적으로 다 통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거를- 친하다고요? 네, 그런 걸 하나 그 방어해야 정도는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예를 들면. 친하다고? 네. 그 축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직권남용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뭔가를 전달했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내가 판단해서 이 어떤 요 방어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증언을 할 거냐도 관심이지만 이게 이종섭 장관의 진술 안에서도 이 두 가지 방어가 동시에 가능할 것이냐. 그렇지. 사실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가 왜 런종섭이다 왜 이렇게 빨리 보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예, 통화 기록을 보고 저는 이거는 보낼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지금 낱낱이 통화를 다 해놨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를 경호처장과 7차례 통화한 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추론해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의 경로와 일부 개입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것이 나의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거를 또 반박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굉장히 근데 어려운 이게 그래서 이종섭이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에 지금 이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서로 얘기가 다 충돌해서 지금 말씀하신 각자의 목표와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는 예를 들면 이종섭은 내 직권남용 혐의를 방어함과 동시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성근 구하기 논란을 방어해야 되는 이중의 부담이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누구는 뭐 어떤 목표가 있는 거고 다 근데 이걸 동시에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가령 대통령실이 아까 얘기한 입장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구체적인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이 없다. 근데 수사를 하고 있다. 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혐의자가 왜 이렇게 많느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혐의자가 적으면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가 되고 혐의자가 많으면은 조사가 아니라 수사가 그러네. 되는 겁니까? 그것도 논리모순이네. 그것도 웃기고 예. 그건 이게 수사권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과 혐의가 왜 이렇게 많아? 초급 간부들은 제외해라고 한 얘기 두 개를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성근을 조사하면은 수사가 되고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2명이 어쨌든 국방부 조사단에서 결국은 2명은 어쨌든 경찰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방부 조사단이 회수해가지고 재검토한 결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대통령이 화를 내거나 야단 안 쳤잖아요. 2명만 넘어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임성근 조사한 거는 수사가 되고 그 두 사람을 수사한 거는 그럼 조사로 끝나는 거냐. 이것도 안 맞고 이종섭도 자기 직권남용을 방어하려면은 임성근 인사단장에 대한 부분은 방어를 못하고 임성근 인사단장 방어하려면은 자기 직권남용은 방어를 못하고 이런 딜레마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펑크가 날 수밖에 없고 그 펑크가 언제 나느냐만 이제 중요한 문제다라고. 근데 그런 거가 지금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7월 31일 날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2분 48초인가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임성근 장관의 복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 전화 누가 한 겁니까, 그러면? 이 전화를 누가. 대통령실 02에 예, 800으로 예,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축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미 2분 48초 통화 기록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종섭 장관이 이 부분에도 진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엉뚱한 이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나오거나 뭐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전화의 사건도 이 전화 한 통도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종섭 장관 때문에 까먹고 있는데 이시영 공직기강 비서관 어디 갔습니까? 이분이 국방부에 덮었을 뻔 했던 분이죠. 예, 국방부에 계속 보고서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8월 거잖아요. 2일 예. 그러면 이분은 무슨 자격으로 이걸 한 것이며 이분에게 지시를 누가 한 것이며 이 보고서는 어디로 보고가 된 것이며 이게 공직기강이랑 무슨 상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전혀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네. 이 사람한테 해야 되지 않은 일을 지시한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대통령실 그렇지.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 방어해야 되는 두 개의 논리축이 충돌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실 또 다른 사건들이 뭐 지금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례들이 지금 통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게다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예, 김기환이 군사법원 등에서 이미 항명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서 박정훈이 지어낸 것이다라고 VIP 언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VIP 경로서를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환은 지금 모해 위증죄예요. 이게
이대로 확정이 되면 그러면 김기현은 모해위증죄가 훨씬 더 크거든요. 김기현은 지금 직권남용도 아니야. 왜냐하면은 자기는 그 라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끼어가지고 모해위증을 한번 해버렸어. 군사법원에서.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은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군사법원에서나 또는 공수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플레이어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온 나라의 기자와 평론가들을 다 변호사로 만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들 묻지 않으세요. 진짜 변호사는 조수진 변호사 하나밖에 없는데 이 중에 저 변호사보다 더 지금 사건 조각조각을 맞춰서. 너무 재밌어. 근데 이제 어떻게 될 거냐를 전망을 해보면 공수처 손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특검이 무산되면서 앞으로 다시 의결을 추진한다고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공수처가 지금 상황에서 당장 뭘 해야 되냐면 구속영장을 누구 청구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자를. 왜냐하면 사건이 상당한 정도로 수사 정황이 나왔고 전화 내역도 나왔고 혐의자도 상당한 정도 좁혀졌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가 됐고요. 또 하나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들의 말만 나와 있는 또는 이 사람의 전화 내역이 나와 있다면 이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을 할 때가 됐어요. 즉 강제 수사. 그렇지. 더 이상은 임의 수사 단계는 이제 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할 때가 됐고 그러면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또 어느 선까지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을 것이냐, 강제 수사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공수처가 좀 압박을 상당히 받을 걸로 생각이 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지금 강제 수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저 시간을 소비를 하면 안 되는 게 공수처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가 뭐 검사가 한두 명뿐이라니까 사실상 공수처한테 바로 기대기는 힘들고 투트랙으로 가면서 어떻게든 특검으로 가려면 국정조사를 바로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공수처가 하는 수준의 기록을 내놔라. 지금 공수처가 하는 수준의 기록이라는 게 야 통화 기록 내용 내놔. 이 정도는 국정조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불러가지고 이종섭 부르고 그 다음에 이시원 부르고 그리고 지금 둘 다 민간인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그 다음에 김기한 불러서 증인 네. 선서하고 본인들 이야기해. 뭐 요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가지고 투트랙으로 압박을 하다 보면 더 어떤 증거나 정황 증거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특검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열기 그리고 지지가 뭐 70%, 80% 넘어가면 대통령실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그런 희망 섞인. 그래서 요 여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이게 흐지부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MBC가 또 장악될 수가 있기 때문에 8월 이후로는 여름 이후에는 모든 어떤 사실에 대한 소스들이 나오는 어떤 언론사가 하나둘씩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한겨레나 경향 정도로 또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 근데 저는 뭐 저희 신문에서 그런 칼럼도 쓰기도 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불씨가 던져져 있고 인화력이 높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타오르지 않을 수는 없는 문제가 됐다. 타오르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뭐 지금 공수처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뭐 공수처라는 조직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 특검 이 단계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에서 요소들에서 지금 언론이 어떤 취재를 해낼 거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세간에서는 뭔가 박근혜 탄핵 때 태블릿 PC처럼 뭔가 결정적인 뭔가가 나오는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사건이라는 게 그렇게 굴러간다기보다는 여러 의외성과 우연들이 겹치면서 이 진실이 드러나거나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태블릿 PC처럼 뭔가 폭발력이 있는 뭔가가 등장해서 짜잔 해결되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은 어쨌든 타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지점까지는 충분히 와 있고 그거를 국회가 어쨌든 192석 아닙니까? 개헌했고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이 부분은 이제 좀 몫으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빨라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월이 되면은 소위 말하는 통화 기록 등의 전자 정보에 대한 보존 기한이 지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쨌든 특검이 그 이후에 출범하더라도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면 특검 뭐
특검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어떤 국면과 시점이 오면은 대통령실도 나름대로는 특검이나 이런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죠. 상식적인 건데 이 정권은 지금까지 하는 걸 비상식적이기 봤을 때는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런 게 없어요. 야, 이 정도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없어요. 이 정권은. 네. 그게 정말 신기한 점인데. 어쩔 수 있어 계속. 그러나 제발 어쩔 수 없다라는 거를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기 바랍니다. 막는다고 막아질 게 아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조수진 변호사, 김민아 평론가 세 분 수고하셨고요. 뉴정치본색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 50분입니다. 10시 50분 뉴정치본색 6월부터 새롭게 시간대 옮겼습니다. 많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